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석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최종으로 남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WTO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반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첫 정례 WTO 일반 이사회는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 가맹국의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 선출을 연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유 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향후 통상 정책 방향,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및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는 없다고 이미 밝혔고 선거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최근 들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당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웰라 후보는 지난달 17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과 경제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국제 백신 협약 코백스 퍼실리티에 $10,000,000를 약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사퇴를 결심했다는 페이크 뉴스가 퍼지기도 했으며 유 본부장의 포기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호들갑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7년 후 일본을 추월해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와 수출국 순위 상승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수출국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출 감소세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이 1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0대 수출국이 평균 14.2%를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포인트, 2.7%포인트 적게 감소했습니다. 9월 수출은 플러스 7.6%를 기록했고 3분기 전체로는 작년 동기보다 8.6% 줄어 감소세도 완화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핵심 수출 품목인 고부가 부품 소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가 뚜렷했고 세계 수출 시장 비중이 17%나 되는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 경쟁력도 약화해 2011년부터 2019년 수출이 연평균 0.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 품목에 주력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 품목 비중은 지난해 22.6%까지 늘었습니다. 수출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게 생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려 767조 5,670억 원의 지출 보조금을 이용해 녹색 투자와 디지털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일본 경제는 암울한 2분기에 이어 올 3분기 동안 21.4%
4% 성장했습니다.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2분기로부터 3분의 2 정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야 어떻게든 전환에 성공했다지만 올 연말 또다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한국의 기부금 1,000억 원을 받고 입 싹 닦았던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올 들어 문을 닫은 음식점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니혼기제이 신문에서는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3분기 개인 소비는 전분기보다 4.7%, 수출은 7%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설비 투자는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이나 실업 등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해오던 불합리한 요구들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 정부가 최근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최단거리로 잇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왕복 3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어 항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노선은 인천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일본에서는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 버스에 10명, 20명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의 여행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매달리며 애걸복걸하는 이유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부터 이 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관광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후 1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로는 도쿄도가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늘어 2,500명이 됐고 중증 환자는 555명 늘어 역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통제가 안되면서 병상 부족까지 겪고 있는데 한국과의 여행 재개를 모색한다는 것은 자국의 코로나 환자를 한국으로 덜어보려는 속셈이 아닌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몰락과 한국의 노파만 가는 위상을 보며 어떻게든 발목 잡고 늘어져 보겠다며 이제 와서 공항 재개하자, 여행을 활성화시키자는 일본,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씨 내년에 선거합니다. 아직 WTO 사무총장 투표도 안 했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일본 진짜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여행을 재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여행 재개되면 환자들 다 보내서 의료 붕괴 상황 좀 막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구장 실험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또 책임을 미루십니까? 이래놓고 여행 재개하면 또 한국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할 거면서 염치 좀 챙기면서 삽시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흔히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국가는 주로 북반구 끝단에 위치한 나라들일 것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있겠죠. 실제로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국가 1, 2, 5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실질적인 생활 온도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면 이 순서는 크게 뒤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통계 자료로 러시아 주변 국가들의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국가인 러시아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24도로 꽤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집들은 각종 구조적 요소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내벽은 최소 1m 이상으로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지며 건물의 대부분은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러시아의 실내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답게 러시아의 난방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반면 러시아보다 남쪽에 있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러시아보다 다소 낮은 실내 온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유럽에서도 오래된 집이 많기로 유명하고 난방비도 상당히 비싸게 형성되기 때문에 영국의 집은 겨울 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16도, 프랑스는 16.8도, 독일은 17도, 이탈리아는 17.3도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진 강국들 역시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다소 추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가 10도로 영국의 15.2도보다 무려 5.2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국가인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75% 이상의 가정이 겨울철 실내 온도 10도 이하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때 G2의 경제대국이었다는 명성이 무색하게 난방 기술만큼은 심각하게 후진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실내에서도 옷을 잔뜩 껴입는다든지 코타츠 같은 전열기구에 의존하며 간신히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황당하게도 일본은 자국의 열악한 난방 환경에서마저도 역시 일본은 대단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면 TV 방송 등에서 심심찮게 코타츠를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뜻한 코타츠에 들어가 귤을 까먹다 보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본의 코타츠에 반한 외국인들이 겨울의 일본에 한 번만 방문하면 아예 일본에 눌러앉아 살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한 번은 한국의 아이돌 카라가 일본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 출연자들은 일본 코타츠의 우수성에 대해 침말을 새 없이 칭찬을 하더니 카라에게 한국에도 코타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때 카라가 내놓은 답변은 의기양양해하던 일본인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코타츠는 없지만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집은 원래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이죠.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일본인 MC는 이게 혹시 전기장판을 뜻하는 것인지 되물었으나 카라는 그게 아니라 답변하였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보일러 방식이라 설명하였죠. 이때부터 일본인 게스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출연자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보일러는 부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보일러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시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모든 가정에 다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당황한 일본인 MC는 재빨리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은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 온돌 문화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일본의 가정에 온돌 방식을 보급하려면 집의 구조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점거하던 시기 그들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한반도에서 집을 통째로 뜯어가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에 있던 자선당인데요. 경복궁 자선당은 1915년 일본인 오구라 기하치로에 의해 통째로 뜯겨져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구라 가문에 의해 운영되던 호텔에서 조선관이라는 이름의 별채로 운영되었죠. 일본에 방문하여 조선관에 머무르게 된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들이 바닥부터 따뜻해지는 온돌 시스템에 깜짝 놀라 이것이 뭐냐 물으면 호텔에서는 일본 전통 난방 방식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라 불리는 미국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역시 이 호텔에 초청되어 머무르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916년 프랭크는 일본 제국 호텔의 설계 의뢰를 받고 도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건축 의뢰인인 오구라 가문의 초대를 받아 오구라 호텔 조선관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한국식 온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역시 온돌 바닥 난방에 대한 극찬만 3페이지나 써놨을 정도였죠. 그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는 명색에 걸맞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온돌이 사실 일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장기간의 연구 끝에 서양식 주택에서도 온돌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래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30개 넘는 건물에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온수 보일러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온수 보일러 바닥 난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에서만 사용되던 온돌을 현대식 건물에 적용하지 못해 강제로 뜯어간 일본이 외국인들을 초대하여 자신들의 문화라 소개를 했지만, 세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조예가 가장 깊은 미국인에게 진실이 들통나 결국 한국식 온돌 난방의 발전이라는 결과만 초래한 사건이죠. 요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온돌 난방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 소개되었던 러시아 역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난방 방식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저렴하고 전국적인 열 공급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공급 배관은 그동안 노후되어 내부 부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전국에 깔린 배관의 60% 이상이 대대적인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2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각 가정에 도달하는 동안 배관에서의 열 손실도 상당하고, 각 가정별로 개별적인 온도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은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죠. 러시아의 난방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고질병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온돌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지역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개별 중소형 가스 보일러 시장이 과거에는 크게 성장하여 현재는 2천만 명 수준이 되었는데, 러시아 역시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하죠. 한국의 중소난방 전문 업체인 AOG 시스템은 조립식 온돌 패널인 온돌 장군을 2011년 200만 달러 규모로 러시아 시베리아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후 이탈리아, 벨로루시, 라트비아 등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온돌 패널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온돌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도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반중 노선을 취하는 호주에게 철저한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석탄 수출이 무역 수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호주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 역시 석탄 부족으로 인해 화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여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밤에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면 수많은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30층이 넘는 건물을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죠. 중국 저장성과 후난성 등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질 때에만 난방을 틀 수 있도록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동북 삼성 지역은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 뛰어난 효율을 지닌 온돌 방식인데요. 하얼빈과 선양 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은 100% 온돌식 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현재 중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의 난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의 중국 동북부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보급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이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전통 온돌을 빼앗으려 한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지역의 농촌에는 훠캉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의 온돌이 이 훠캉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좌식 문화인 한국과 다르게 입식 문화이기 때문에 훠캉 역시 온돌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온돌은 밖에서 뗀 불이 방 안 전체를 달구는 구조이지만 훠캉은 보통 침대의 형태로 방의 일부를 데울 뿐이죠. 유네스코에서 역시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였기에 결국 한국의 온돌은 2018년 4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에서 뛰어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모두 자기네들 고유 문화라 주장하는 특이한 도둑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